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7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자,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예.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이강인 선수도 잘 나가고 있고. 네, 리그에서 가짜 9번 역할로 골 또 넣었었죠. 오늘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야, 진짜 그걸 골키퍼가 막네요. 골키퍼가 정말 잘 미친 막더라고요. 안 보고 쳤는데 안 보고 막은 것 같아요. 자, 두 번 다 안 까웠어요. 네. 그 정도면 정말 예상 선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상 그렇죠. 선방? 그 공을 보고 보고 막을 수 없지 않아요? 일단은 방향을 예상하고 떴는데 글로 딱 왔다라는. 그 예상도 느낌이더라고요. 머리로 생각했다기보다는 몸이 본능적으로 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막지? 오래된 표현이면 동물적인 선방이었다. 짐승 같은 선방이었죠. 짐승 같은 선방이었다. 자, 이슈 포커스 자연스럽게 캡틴의 귀환 손 달리자 달라진 토트넘. 네. 손흥민이 돌아오자 달라진 거죠. 손흥민이 안 달린 건 아니잖아요. 또 그전까지. 후반전에 뭔가 좀 이제 달리는 아이디어가 달리나요? 딸리나 보네요. 예. 자, 시즌 3호 골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아, 헤트트릭도 할 수 있었어. 라고 하기를 한 골밖에 못 넣긴 했는데. 근데 골대 하나 맞았고. 그렇죠. 그쵸. 그다음에 마음속 자책골도 사실 뭐 이제 자책골이 됐지만 자책골이 맞지만 잘 찼죠. 그렇죠. 잘 차고 각도 없는 타이밍도 상황에서. 잘 잡아서 찼는데 이제 그게 따닥 들어가는 따닥. 바람에 그 손흥민 선수는 우리 기사 쓸 때 선배가 그때 데스크 보셔서 첫 문장을 마음껏 그동안 쉬어왔던 걸 마음껏 공격 본능을 참았던 뽐냈다라고. 공격 본능을 참았던 마음껏 공격 본능을 뽐냈다고. 뽐냈다라고 선배가 이제 제 기사를 좀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흐뭇.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약간 스프린트를 좀 중시하는 스프린트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의 프레시함이에요. 프레시함. 프레시함. 네. 이분해야죠 좀. 에이. 익힘 정도, 네. 프레시함 정도가 네. 이분해야 돼요. 네. 텍스처가 어떻죠? 저는 근육의 프레시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 오늘도 하나 했다, 선배님. 그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인터뷰에서 되게 세게 얘기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인터뷰는 좀 여러 가지로 임팩트가 있었던 게 내가 2-3주 동안 재활을 하고 A 대표팀에 나가지 않으면서 내 몸이 되게 퍼펙트였다는 말이었어요. 퍼펙트였다는 말은 손흥민 선수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 뭐 늘 어디 아픈데 그냥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항상 선수들은 다 잠부상을 아. 앓고 살고 있는데 특히 시즌 치르면서 A 매치 갔다 오면은 특히 장거리 이동하면은 근육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A 매치 특히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도 옛날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힘든데 A 매치를 건너뛰면서 이동 없이 완벽하게 이날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더 이른 복귀도 가능은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A 매치도 뛸 수 있는 상태이긴 했어요. 뒷경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홍명보 감독도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자 얘기가 돼서 그렇게 쉬었던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육이 프레시해져가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거를 이번에 완벽한 스프린트 이번 골 장면만 봐더라도 후방에서 날라온 패스를 가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헛다리 짚기 속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3연속, 예. 3연속 헛다리 짚기. 한 번 더 짚었으면 꼬였을 뻔. 참고로 그거 하고 나서 바로 이영표 감독이 헛다리 짚기 하니까 약간 또 이게 오버를 되긴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3연속 헛다리 짚기는 진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히 보면 헛다리 짚다가 그 찰나의 순간 정말 1초도 안 되는 0. 몇 초의 찰나의 순간에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맞아요. 순간 네 번째 다섯 번째 칠 거를 반대로 꺾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 순간 판단력이라든가 헛다리 짚기의 그 속도라든가 그 움직임이 정말 이날은 전성기 이상급의 몸 상태였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고요. 역시 프레시해서. 그게 이제 전반에는 솔직히 조금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볼 컨트롤도 살짝 미스가 있었고 하는데 후반 들어가자마자 그 상대 자책골 유도 그 전에 왼쪽 측면에서 패스 찔러줘서 비스마 골이었나요? 그렇죠. 그 장면, 그 다음에 자책골 만들어내는 장면,
그다음에 본인이 골 넣는 것까지 단 8분이었어요. 아, 8분 동안 완전 바꿨죠 경기를. 정말 손흥민이 혼자 뛰는 찢었어, 상 찢었어. 원맨쇼 그 8분 동안 정말 원맨쇼를 펼치는 순간이었죠. 연속적으로 그 뒤에 골대 맞는 장면까지 아, 해서 그냥 그렇죠. 손흥민 선수 동무대였고 사실상 뭐 교체 아웃도 좀 일찍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뭐 후반전 장상은 그냥 손흥민 선수로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은 항상 그 전에도 쉬었다 나오면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전에도 체력 관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전에도 햄스트링 다쳤을 때 2-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8일 만에 돌아와서 복귀해서 8일 만에 기적이라고 해서 복귀했는데 맨유 상대로 2골을 넣었었거든요. 복귀 후에 약간 어떤 그런 프레시함을 보여주는 거 있고 이번 경기는 제가 정확히 많이 나오네 오늘. 네, 제가 정확히 뭐 감독과의 대화는 뭐 그런 얘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요거는 분명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의 오늘 주어진 시간 몇십 분이다. 평소 같으면 풀타임을 생각하고 뛰었을 텐데 손흥민 선수는 시간을 만약에 들었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후반 초반에 전력을 다해서 하고.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 좀 많이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유로파 리그 앞두고 나서 기자회견에 나서서 이제 선수들은 뭐 기계가 아니다. 뭐 지금 일정 너무 가혹하다. 이게 그렇죠. 또 그 로드리 선수가 뭐 선수 파업 가능성 얘기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유럽 축구계 이런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또 안타까운 게 손흥민 선수가 그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또 이 햄스트링 다쳐서 좀 그 이야기가 좀 더 안타깝게 들렸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말한 것처럼 쉬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경기력 맞아요. 보이니까 확실히 사람 좀 선수들에게 쉬어야 돼. 휴식. 그리고 요새 제가 느끼기엔 유럽 팀들이 아시아 그런 투어 같은 걸 너무 많이 돌잖아요. 비시즌 동안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뭐 돈도 그렇고 뭐 연습 경기도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 피곤하죠. 네, 컨디션. 손흥민 선수가 경기 다음 날 인터뷰였나요 이게? 아니요 경기 직후 인터뷰. 직후 인터뷰였나요? 살짝 손흥민답지 않은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슬프게도 난 이제 32살이다. 지나간 모든 경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모든 경기를 진지한 자세로 뛰고 있다. 내 커리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뛰고 싶다. 마치 무슨 모드리치도 있는데 너무 비장한데. 네, 뭐 마치 곧 은퇴할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코드를 약간 좀 읽어보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토트넘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멘트들이 중간중간 소스 코드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전 인터뷰 좀 된 인터뷰죠. 한두 달 인터뷰인데 나는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 팀을 떠날 때 팬들과 함께 웃으면서 떠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스카이 스포츠였나 한 달 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도 32살이고 이제 마지막 경기처럼 뛴다라고 얘기한 걸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다 알다시피 이번 시즌 끝나고 계약이 토트넘과 끝납니다. 그리고 1년 옵션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구단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합의가 돼야지 옵션을 1년 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만약에 토트넘 구단에서 재계약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시기를 올해 3월로 보고 있었어요. 올해 그렇죠. 6월달에 보통 그렇죠. 여름 넘어서 8월에 시즌 시작되기 전에 3월달에 재계약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토트넘이 생각이 없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지 제한이 없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서운함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본인이 레전드의 요건은 그 팀에서 10년인데 10년을 딱 채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도 이제 마지막 우승 얘기를 특히 올 시즌은 우승 얘기를 많이 해요. 토트넘의 우승. 근데 우승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떠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커리어 마지막에 우승 커리어를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라서 저는 이건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의지가 담긴 거다. 재계약 옵션 발동 안 하고 올 시즌 딴 데로. 끝나고 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FA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적료를 발생하기 위해서 1년 옵션을 발동해야 이적료가 다음 시즌에 이제 발동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복잡할 것 같아요 생각이. 팀은 떠나고 싶은데 떠나려면은 FA가 돼서 이적료 없어야 자기가 원하는 팀의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또 10년 동안 뛴 팀을 위해서 이적료를 안겨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생각이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딴데 가긴 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스페인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뭐냐면은 여기서 스페인 언론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FA가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적료가 없잖아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요.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다. 그렇죠. 라는 게 스페인 언론의 풀리니 보도거든요. 맞아요. 나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상위권 클럽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AC 밀란 감독이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였냐면은 박스 투 박스 플레이라고 했어요. 박스 투 박스는 공격 진영의 페널티 박스부터 수비 진영의 페널티 박스 사이에 그 박스 투 박스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활동량이 정말 많은 선수들을 얘기하는 게 박스 투 박스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건 미드필드를 지칭하는데 대표적인 박스 투 박스 플레이어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어요. AC 밀란. 그것도 상대팀 선수도 아닌데. 물론 또 그거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탈리아 AC 밀란의 레앙 선수를 약간 좀 꼬는 레앙 선수가 수비 가담을 안 해서 약간 좀 그를 꼬는 듯한 발언이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의 수비적인 활동 범위까지도 많이 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우디는 조금 제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스페인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굳이 토트넘에 이적료를 안겨주고 어렵게 이적하겠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성격상 좀 토트넘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또 마음이 상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으면 그러니까. 네. 아좀 그럼 내가 LI 10년 동안 헌신했는데 좀 더 대접을 이적료 받으려면 좀 더 대접. 그 계약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질질 약간, 끌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좀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죠. 그래서 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토트넘이 뭔가 손흥민 선수의 성격을 알아서 그걸 좀 더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괘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레비가 너무 좀 약간 영악하잖아요. 그쵸. 그쵸. 완전 장사꾼. 행보가 너무 장사꾼 그 기질을 보여왔기 때문에 글쎄요. 간다면 더 좋은 팀으로.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있으면 한국 팬들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 정도라면 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음바페처럼 딱 올 시즌이 끝이다. 메시나 음바페처럼 올 시즌이 끝이다. 뭐 이렇게 미리 선언하고 뛰어도 좀 더 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언을 한다면은 그 시기는 올 겨울 12월 지나서 1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보스만 룰에 의해서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어느 팀과도 자유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협상을 하려면은 예의상 어느 정도 내가 올 시즌 끝나고 토트넘을 떠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좀 하는 게 원래 안 하고 하는 선수들도 많죠. 안 하고 하는 그렇지. 선수도 손흥민이라면 하겠죠. 손흥민이라면 할 하고 가능성이 싶다. 좀 있겠죠. 진짜 맞아.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가지를 못하네. 12월에 얘랑 이둘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양민혁 선수와 바통 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네요. 올해 또 12월 양민혁 선수는 지나고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가서 바로 자리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특히 시즌 중에 합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손흥민 선수가 일단 이 폼을 이 프레시함을 좀 더 롱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이분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정이 타이트해서 유로파 리그 일정 앞두고 있죠. 금요일에.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리그에서는 뭐 계속해서 기회를 잡으면서 이제 주전으로 주전 경쟁에서는 뭐 자리 잡은 모양새죠. 이강인 선수의 최근 키워드는 이제 포스 9 가짜 9번. 이강인 선수는 잘 뛰지 않는 포지션이죠. 중앙 미드필더나 사이드 윙을 좀 많이 보는데 이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과 좀 연관이 있는 게 하무스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나마 쓸 수 있는 아센시오 선수도 최근에 돌아왔지만 그 전에 좀 부상이 있었고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없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이 고민 끝에 이강인 선수를 쓴 거죠. 그 자리에. 근데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예, 골문 근처에서 위치 선정이 그러니까 오늘 챔피언스리그 때도 보면 그 위치를 아주 잘 잡아서 슈팅 찬스를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엔리케 감독은 뭐 포스 9으로 계속 쓰는 게 어느 정도 만족했으니까 쓸 것 같은데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 선수의 포스 9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 기사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포스 9 최전방 공격수의 부상도 있지만 지금 오른쪽에서 덴벨레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오른쪽 윙어 자원으로는 덴벨레에게 좀 주전 경기에서 밀렸다라고 좀 보는 게 정확한 좀 냉정한 진단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도 지금 8경기 나섰는데 그중에 교체가 4경기 출전이에요. 근데 대단한 게 지금 4번 출전해서 4골 넣고 있어요. 지금 득점 그러니까요. 상위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455분을 출전했는데 경기당 평균 56분을 출전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올 시즌 몇 골 넣을 수 있어 이번 시즌? 그런 계산은 득점 잘 경쟁. 띠리리리 계산. 40골 정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오늘 새벽에 열린 챔피언스 경기에서도 9번 최전방 그렇죠. 포스나인으로 뛰었는데 이 뭐 정말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두 번의 골키퍼 선방이 있었죠 상대. 그 전반 15분에 나온 왼발 원터치 중거리 슛은 이강인 야, 선수 그 정말 좋았는데 그 슛도. 약간 중앙에 쏠린 감은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그래도 잘 막았죠. 네, 잘 막았죠. 굉장히 슈팅이 빨랐잖아요 또. 그렇죠. 빠른 타이밍에.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골키퍼 바로 앞에서. 그거는 정말 밀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는 그건 그러니까 거의 됐다. 받고 바로 됐다. 터닝슛 딱 때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 알아요. 선수의 요새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예전부터 수비력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수비력에 대한 지적은 저기 스페인 마요르카에 있을 때부터 약간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악착 같은.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그 슈팅 장면도 역시 이강인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면서 상대의 미스를 좀 유발했고 최근 파리 경기 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그 전방 압박이라든가 포스나인 뛰면서 더 전방을 많이 압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수비력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강인이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가짜 9번 위치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덴벨레한테 안 되고. 그렇죠. 오른쪽 덴벨레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최전방 공격수로 하무스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 좀 더 아래에 있는 포스나임보다 저 아래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쓸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아. 10번 싶은 자리가 원래 여기. 자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뭐 포스나인 쓰던가 덴벨레의 서브 자원으로 쓰던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선발로 뛰고 다시 또 덴벨레랑 교체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슛발이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위치만 잘 잡으면 뭐 진짜 9번처럼 앞에서 비벼주고 이런 건 못할 수 있지만 그 득점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밀리지 않죠. 그죠? 득점왕 한번 노릴 수 있을까요? 어때요? 퍼센트가 어느 정도예요? 득점한 퍼센트는 2.5%. 자, 너무 웃겨. 그 챔피언스리그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기자회견 나온 것도 좀 색달랐죠. 좀 낯선 모습이었죠. 그렇죠. 워낙 또 보통 이제 그런 경기 앞두고는 좀 더 간판 좀 베테랑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강인 선수 아인토벤이라서 그랬나요 상대가? 그 선발로 뛰겠다는 감독의 의지였고요. 그거는 기자회견 데리고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한 번도 이렇게 기자회견 나온 적 없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 최근에 이제 교체로 나와서 골 활약도 좋고 하니까 한번 조금 선수 사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강인에 대한 믿음을 좀 보여준 네. 부분이 아니었을까 감독의. 엘리키 네, 감독 맞아요. 오기 전부터 이강인하고 잘 맞을 거라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스페인 뭐 요런 근데 생각보다 공통점도 이강인한테 있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교체 출전도 많이 시키고요. 강하게 트레이닝 하나? 일단 골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파이팅. 자 K리그로 가볼까요? 얼마나 지금 그 전력이 평준화됐는가를 네. 실감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선두 경쟁도 그렇지만 강등권에서도 네. 치열하게 가고 있는데 인천이 쉽지 않아요. 네,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뭔가 특히 뒤쳐졌어. 또 이 경기 직전에 전북이 졌기 때문에 아마 음. 인천이 만약에 이겼으면은 전북과 인천, 그러니까 11위와 12위가 승점이 불과 2점 차로 줄어들면서 잔류 희망을 좀 더 쓸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인천이 그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다. 잔류왕 인천인데. 인천이 지금까지 2부 리그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갔었나? 일부 리그 없었습니다. 네, 2부 리그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잔류 잔류왕이라는. 지금 최하위로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에 걸리고 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고 계속 이렇게 해서 왔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시즌은 아주 좋았었고 네. 그렇죠. 아침까지 갔었고요. 근데 이번 시즌이 최대 위기가 아닌가 지금까지 중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시즌 중에 그동안 잔류를 계속 이끌어왔고 팀을 강팀으로 좀 만들었던 조성환 감독과의 결별이 좀 가장 크고요.
그러면서 팀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인천의 올 시즌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득점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이날 인천이 제주에 2대1로 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천이 올 시즌에 34경기에서 33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당 한 골도 못 넣고 있는 유일한 K리그 팀이고요. 참, 무고사와 제르소를 데리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득점력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고사가 지금 근데 14골로 득점 1위 득점 공동 공동 1위죠. 1위죠. 지금 거의 절반 넣었네요. 팀 득점에. 저기 일루첸코랑 같이 하고 있는데 14골을 넣고 있는데 무고사가 최근 5경기였나요? 골이 없어요. 무고사가. 침묵이 좀 그 길어지고 무고사의 있죠. 침묵이 길어지면서 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고사가 14골을 넣은 게 팀 전체 골의 42%예요. 근데 무고사 이외에 골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게 팀 내 득점 2위가 제르소예요. 이날 제주전에서 한 골 넣은 제르소가 이걸로 드디어 4, 5골을 넣은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4골밖에 안 돼요. 플레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맞아요, 선수인데 맞아요. 골은 많이 못 넣네요. 부상도 있었고. 김도혁 선수와 3골.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넣어줄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무고사가 특히나 이번에 A 매치 기간 동안에 해외 갔다 오면서 이날 선발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몸 상태 때문에. 근데 후반에 나와서는 괜찮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제르소 선수의 골도 무고사에 헤더가 있었던 거고 그 전에 프리킥 장면도 날카로웠고. 근데 인천이 지금 공격력 때문에 이렇게 된 데다가 이날 경기에서는 또 요니시 선수가 퇴장 공백으로 수비에 공백도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인천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아까 말한 잔류왕 생존왕에 대한 통계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뽕피디도 여기 적어왔는데 한번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한 네. 예외 인천. 유일한 예외인. 그러니까 승강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제 이때까지 아. 다이렉트 강등 당했던 팀이 있는데 특히 그 정규 라운드 33라운드 있잖아요. 그때 끝나고 꼴등들은 다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어요. 근데 인천 빼고. 그렇죠. 인천 빼고. 그래서 총 11시즌 중에 9시즌이 정규 라운드 12위 팀이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는데 딱 2번, 예외 2번이 인천이었죠. 18시즌에 인천 그리고 20시즌에 인천. 근데 특히 18시즌에 인천은 그때 그 뒷심이 정말 강했던 게 와, 5경기. 마지막 그 파이널 라운드 5경기에서 무려 4경기나 승리하면서 아 맞아 이때 네, 이랬어요. 20시즌은 또 좀 예외가 있었던 게 그때 상무가 이제 연고지 2등하면서 다이렉트 강등이 이미 확정된 터라 그 강등팀이 한 팀밖에 또 남질 않아서 거기에 좀 이득을 좀 본 것도 있었죠. 그렇다면 네. 이제 4경기 남았는데 이 4경기 모두 인천이 다 이긴다면 가능성은 있죠. 남죠, 가능성은 그러면. 그리고 특히 또 요때는 다 승점 6점짜리 남의 네. 승점을 뺏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긴다면 그리고 인천에게 약간 희망 고문일지 희망일지 모르겠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인천이 지금 파이널 B에 속한 팀들하고 맞대결 전적이 괜찮아요. 아 유일하게 맞대결 전적에서 열세였던 게 제주였는데 제주한테 졌죠. 좋네. 이제 나머지 팀들은 다 할벌만하다. 지금 상대 전적에서 광주에는 2승 1무, 어. 전북에는 1승 1무 1패, 대전은 2승 1패, 대구는 1승 2무로 다 지금 우세를 점하고 있어요. 이런 그 스탯들이 어떤 좀 희망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뭔가- 관리한다면 와 DN이 그 인천 팬들도 뭔가 믿는 구석이랄 거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경기 아. 끝나고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경기 끝나고 팬들이 응원가와 박수로 선수단을 격려를 했고 두려워하지 마, 너 자신을 믿어라는 걸개를 펼쳤다고 합니다. 선수들 너무 감동이었겠다. 그 실점 장면에선 저는 그 수비 집중력이 좀 안타까워서 좀이 인천이 지는 경기가 그렇게 뭐 완패를 하는 경기는 맞아요. 많지 않아요. 이 경기도 보면 경기 사실상 거의 주도했거든요. 이날 인천 네. 경기력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고사 선수가 골을 못 넣는다고 하지만 정말 아깝게 놓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좀 운이 없었던 상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운이 좀 안 따르는 경기들이 많았죠 인천이. 그러니까 팬들도 그런 열심히 뛰고 경기력을 봤기 때문에 계속 응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맞는 4경기 그래서 다 이기면 이 응원가 장면 그 인천 유나이티드 유튜브 가서 다 봤는데 저도 봤어요. 울컥하더라. 특히 네. 그 제르소 선수가 눈물에 축축 눈물 그러니까요. 흘리던데 이명주 선수는 인천의 모든 구성원이 두렵고 힘들 수 있었는데 응원해 주시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왔다. 자 관련 그 팬들의 이런 성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알지. 이번에도 이어지면 정말 이거는 기적이죠. 그렇죠. 이건 진짜 진짜 신기한 기적에 일이죠. 가까운 예. 거. 아니, 오전- 정규리그 정규 경기에서 최하위가 되면 정말 힘들죠. 일단 두 팀을 제껴야 되는데 최소. 자 인천의 앞날 앞으로 그 남은 시즌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4경기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이 또 미끄러졌습니다. 네. 전반은
전북이 후드럽 해는 느낌이었는데. 전반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전북이 그냥 진짜 역습 두 방에 갔죠 그냥. 전북은 정말 비효율적인 축구를 했고 음. 대전은 정말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라는 게 이게 슈팅 수나 점유율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전북이 66%의 점유율을 가져갔고요. 그럼 다 점용. 슈팅 수에서 18대 6으로 압도했어요. 네. 세 배. 진짜. 근데 그냥 계속 때리던데. 유효슛은 4대 5로 졌어요. 난사를 했군요. 네. 저는 김준범 선수가 그 두 번째 골 넣고 네. 공교롭게도 그 사진 한 컷에 김준홍 골키퍼하고 둘이 이렇게 막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런 사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김준범 선수는 세리머니를 하는 거고 김준홍 선수는 좌절. 거의 넋을 잃은 표정이었는데 둘이 마주보고 골 세리머니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표정을 자세히 보면 대비되는데 그게 김준홍 선수도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특히 이 경기에서 페널티킥 막았잖아요. 잘 막았는데. 그래서 그 분위기 이유가 갔으면 동점골 넣고 네. 뭐 역전까지. 그리고 사실 동점도 되게 중요한 게 대전 바로 붙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 승점을 뺏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6점짜리 경기였죠. 네. 이거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PK까지 막아줬는데 근데 이날 전북은 정말 슈팅을 많이 쏟아내는데 안 좋은 말로 하면 난사를 했고 또 더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정말 그런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었는데 맞아요. 이 전북은 이렇게 했고 반면에 저기 대전은 유효슛이 5개였는데 2골 넣었잖아요. 근데 2골 김준범 선수가 다 넣었는데 김준범 선수가 특이하게 이게 전북 킬러입니다. 아. 이 선수가 좀 따라주는구나. 15경기에서 올 시즌 4골 넣어서 커리어 하이거든요. 근데 지금 4골 중에 3골을 전북 상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좋아하네. 지금 전북 상대로 계속 넣고 있는데 이 김준범 선수가 앞에서 그렇게 활약을 해줬고 뒤에서 이창근 선수가 정말 너무 또 눈부신 선방쇼를 펼쳤는데 비창근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창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날 경기에 못 나올 다 못 나온다고 진단했었어요. 그 전에 울산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전 이 직전 경기에 결장을 했었고 이날도 못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본인이 팀을 위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눈부신 선방을 펼치면서 그 많은 이 슈팅들을 뭐 유효슛은 4개밖에 안 됐지만 그 4개를 모두 다 정말 선방으로 막은 막았거든요. 거니까. 근데 지금 대전은 약간 계속 조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북이 한참 좋은 분위기 타다가 지금 2연패. 삐끗한 2연패에 거예요? 빠졌어요. 지금 에르난데스, 권창훈 선수가 부상으로 또 제외된 상태고 권창훈 선수는 또 부상이에요? 또 살짝 부상이에요. 근데 뭐 계속 그리고- 부상인 것 같은데. 부상 한 번 당한 선수들은 자주 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지금 계속 골도 없고 사실상 개점 유업 상태인데 지금 전력에서 좀 많이 제외된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은 김두현 감독의 베스트 11이 최근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고 좋을 때 흐름 그 선수들로 가고 있는데 최전방에 이영재 선수와 송민규 선수를 이날 경기에 넣고 때로는 김진규 선수 미드필더를 최전방에 올려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수들을 쓰고 있는데 김두현 감독이 전북이 파이널 B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한 이게 감을 좀 못 잡는 초보 감독이기도 하고 감을 못 잡는지 그냥 본인이 원하는 전술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북은 지점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아, 실리적인 결과를 축구를 해야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김두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그 선수들을 앞에 최전방에 그 선수들을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아닌데 그 선수들을 쓰는 이유는 부상자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선수들이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판단이 지금 나오면은 파이널 B에서는 무조건 결과를 내는 실리 축구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를 안 쓰고 있는 게 지금 왜 안 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뭐 이런 강등권 경쟁에서 중요한 게 스타 한 명이 미치는 거잖아요. 진짜 막 완전 하드캐리 하듯이. 근데 이승우 선수는 전북 스쿼드를 봤을 때 그런 걸 가장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제가 근데 봤을 왜 때 안 쓰나요? 아시안 게임 때도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되게 천금골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쓸까? 큰 돈 쓰면서까지 영입을 했는데. 네. 이승우 선수가 지금 전북 와서 8경기 때문에 선발로 2번밖에 안 나갔어요. 지난 경기는 아예 결장을 했는데 김두현 감독이 실질적으로 그 대표팀 가서 살짝 부상이 있어서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간 좀 미스테리해요. 그 와서 훈련까지 하고 벤치에까지 넣었어요. 벤치에까지 넣었다는 얘기는 쓸 생각이 있었던 건데 김두현 감독이 최근에 이승우 선수를 이렇게 활용 못하는 게 자기의 플레이 스타일과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방 압박해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활동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승우 선수를 원한 건 김두현 감독이었거든요. 아 지금 그런 프런트 영입한 거 김두현 감독이 데려와놓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에 수원 FC를 싫어했나? 수원 FC에서 빼려고. 그래서 지금 전북 팬들에게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승우 선수를 왜 이렇게 안 쓸까? 국가대표까지 갔다 가서도 온- 뭐 보여줬었는데 아무튼 미스테리합니다. 4경기밖에 안 자, 남았다고요. 광주와 대구는 1대1로 비겼습니다. 광주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지금 네. 날아다니고 다 골목 대장인데 계속 맞고 다녀요 국내에서는. 한국 시리즈 더비네요. 예. 광주의 그 가브리엘이 부상당하면서 지금 모두 한국 선수로만 네, 대구전 뛴 거죠. 네, 그래서 대구전에서. 수비가 약해서 공격수 허율이란 장신 공격수를 수비수로 그렇죠. 변신시켜서 시즌 내내 쓰다가 지금 허율 선수를 다시 공격수로 공격수로. 변신시켜서 음,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음. 이날은 뭐 경기력적인 측면 이런 걸 다 떠나서 광주와 대구 경기 잔디 상태 보셨죠? 진짜 안 하고 경기 싶어도 볼 맛이 얘기를 안 안 나요. 했었는 게 아, 여태까지 본 최악의 잔디였어요. 음. 저는 이날 광주 지금 경기장 잔디가 논두렁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뭐 동네 예.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뛰어노는 그렇게 되냐. 수준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런지 건데. 광주 선수도 되게 자주 쓰러져요. 어린이 보세요 뭐 이렇게 지금. 부상도 아 우리 어. 네 어린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버려진 그 땅 같죠. 네. 네. 약간 아니, 관리를 황- 하는 거 황무지. 맞나요? 그러니까 물론 뭐 광주 전용 구장은 따로 공연 같은 거 이런 거 하진 않을 텐데 거기 잔디 상태가 문제인 건 당연히 뭐 폭염 이런 거 이해할 만한데 비도 많이 오고. 그렇죠. 광주 쪽이 워낙 그 기후가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적 기후 환경이 제일 안 좋은 곳이긴 하죠 어찌 보면. 네. 그래서 이날 경기 보면요. 제가 정확히 어느 포인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롱패스가 와요. 근데 대구 수비수였나 광주 수비수였나 그거를 태클로 막았는데 태클 막기 직전에 공 살짝 바운드가 튀어서. 떠서 그 네. 상대 공격으로 이어지거든요. 어. 저세요. 그런 롱패스가 변수들이 오긴 많아요.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잔디에 지금. 네. 이레귤러 바운드가 나왔군요. 네. 그래서 두 팀 다 음. 대구 같은 경우는 워낙 역습을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팀이고 광주는 좀 패스 플레이하는 팀인데 근데 안 되지 잔디가 그러면. 이날 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두 골 다 세트피스 헤더골이에요. 네. 맞아요. 네. 공중에 공중에서 뜬 거. 땅볼로는 못 넣어. 핸드볼을 해야 돼, 핸드볼을. 그럴 때일수록 헤드볼. 땅볼 슛을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해. 이런 경우는 땅볼 슛 하는데 골키퍼가 딱 막는 순간 불규칙 바운드가 나와서 골이 되면 정말 진짜 슬프다. 웃길 것 같아요. 네, 광주 같은 경우는 변진수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골 넣고 이거 대구는 세징야의 코너킥을 에드가가 헤더로 넣었는데 세징야 진짜. 에드가 헤더 보셨어요? 네. 발로 슈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머리로. 강력하던데 네. 아주 발보다 센 것 같아. 정말 K리그 최고 헤더 실력을 갖춘 스피드를 선수예요. 재보고 싶을 정도로. 네.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대구가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홈구장에서 못한다는 건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CL이 우리 녹화 기준으로 바로 직전 전날 열렸거든요. 그렇죠. 광주는 지금 참고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홈 경기를 용인에서 한다고.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 가기 전에 네. 첫 번째 홈 경기를 요코하마랑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유가 뭐냐면은 규격이 안 맞아요. AFC 규정이 안 맞아요. 축구 전용구장은 규모가 좀 좁고 하잖아요. 작고 하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월드컵 경기장 가서 첫 경기를 치렀는데 거기서 AFC 관계자들이 첫 경기 치르고 이 경기장에서 경기 못 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홈 경기를 지금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어젯밤에 한 거예요. 대표팀 경기가 열렸던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해서 그 좋은 잔디에서 선수들이 펄펄 나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겠네요. 야 그렇죠. 이게 잔디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원정 가서 원정에서 7대 원정에 칠 때 7골 넣은 거죠. 9골이었나 그때? 7대 몇이었나? 잔디가 문제였네. 잔디가 문제.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잔디가 이런 뭐 너무 전술을 싫을 짤 것 수 같아. 있을까요? 못 짤 것 같은데. 그렇죠. 잔디를 고려한 전술을 짜야 되는 걸까요? 거기다가 팀의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용인 미르 스타디움 지금 한 경기 이렇게 치르는데 사용료가 9,300만 원이에요. 6,300? 9천. 한 경기 9,300. 거기다가 현지 체재비, 뭐 시설 조성비 등 해서 총 1억 5천 원이 든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 경기용인지 홈 경기 몇 경기 치르는 용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한 경기일 한 경기 거예요. 치는데 1억을 넘게 줘야 돼. 이번에 뭐 아침 가서 이제 한 경기 이길 때마다 뭐 승리 수당 그 AFC에서 주는 돈이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팬들이 되게 달갑게 생각하는데 또 빠져나가는 돈이 큰 걸 많이- 생각해 보면은 맴짓인데요. 이게- 방금 뽕PD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엘리트 출전 수당이 그 본선에 나간 것만 해서 10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거의 K리그 1 한국- 우승이랑 비슷한. K리그 1 우승 상금이 5억 원이죠. 네. 아, 비슷한데 두 배네요. 나가기만 하는데 10억이고 승리 수당이 지금 3승했잖아요. 3승으로 4억 벌었어요. 승리 수당으로 14억을 지금 3경기 만에 번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월드 경기장을 어떻게든 잔디를 보수해서 지금 다음 홈 경기는 어떻게든 거기서 치르겠다라는 예정인데 그건 AFC 실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광주는 지금 ACL에서 이 동아시아 이쪽 중동 빼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3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3차전 다른 팀들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1위는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1위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최근에 이날 경기 앞두고 ESPN이 이정효 감독을 주목했어요. 그 뭐라고 주목했냐면은 루키라고 했어요. 일단 감독으로 루키인데 코리아 무리뉴라고 불리는 감독이 약간 정확하다. ACL 잘 봤네. 아니 ACL 그 설명해드릴게요. ACL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스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약간 돌풍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 이 감독을 소개하면서 한국 언론에서 워낙 이 말 발언들이 세서 무리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데 이 감독의 전술을 약간 소개하면서 정말 K리그 2부 리그에 있던 팀이 올라와서 이 감독과 함께 챔피언스리그까지 오고 여기서 지금 선두 달리고 있는 그 과정을 ESPN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얘기긴 하죠. 그렇죠. 이정효 감독의 캐릭터도 정말 있고. 잔디는 주목 안 했어요? 잔디도 한번 해주지. 잔디 들키면 안 되는데 창피한데 좀. 아, 들키면 또 우리나라 특성상 민망하다고 그때 외신에 들켜야 그때부터 바꾸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잘 들켜야 들키는 게 되는구나.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보를 하세요. 그래야 되겠다. 근데 ESPN, 알려질 수밖에 BBC. 없는 게 지금 한국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 ACL 상대팀 감독들이 다 잔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또 잔디를. 사실 광주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아니죠. 자 이제 파이널 A로 가보겠습니다. 예. 파이널 A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강원이 상대로. 2위로 올라섰고요. 서울은 안 좋네요 최근에. 저 요새 흐름이 뭐 많이 끊겼죠. 아니 서울 5연승 하던 때 어깨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쳐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게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그동안 유니폼 들어야 입고 되나? 다니고 막 이러던데 맞아, 서울. 맞아. 아, 유니폼 어디 제가 입었었나요? 입었었죠 입고 그때. 오고 그랬어요. 느닷없이. 네. 네. 이날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강원이 좀 준비를 많이 잘한 것 같다. 일단 특히 그 서울이 초반에 전반전에 그 루카스 선수도 그렇고 뭐 링가드 선수도 그렇고 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김영빈 선수의 헤더 한 방에 얻어 맞았거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근데 그 이후로 강원이 이제 잠그는데 야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 못 들어. 그 이후로부터 서울의 공격 찬스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가 끝났다시피 했죠. 잠그는 순간부터. 네. 잠가 버렸어. 이 경기야말로 강원이 효율적으로 준비를 했던 경기였고요. 김기동 감독도 전술가로 알려졌지만 윤정환 감독도 현역 시절 별명 그럼요 꾀돌이. 깨돌이였잖아요. 이날 경기를 되게 영리하게 준비를 했던 깨돌이 게 너무 귀엽다. 이날 3백을 썼어요. 이날 윤정환 감독이 3백을 쓰면서 수비 시에는 5백으로 잠그는 걸 쓰는데 윤정환 감독의 올 시즌 그 어떤 전술적인 측면만큼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를 기용하는 건데 이 선수들의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대표팀에 갔던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를 보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풀백으로 바꿔서 대표팀까지 발탁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날 경기에서 주목할 선수는 2명 선수인데요. 저기 이유연 선수가 원래는 이유연. 오른쪽 풀백 선수인데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가지고 이날 중앙에서 그냥 다 쓸어 중앙에서 서울의 미드필더진을 활동량이. 혼자 상대해주면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해줘서 그 중앙에서 밀리지가 않았잖아요. 네, 중원에서 완전 서울이 탈 뭐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황문기 선수가 자리 잡으니까 그 선수에 있던 그 선수의 장점을 또 살리기 위해서 활동량 많은 선수를 가운데 활동량이 많고 투지가 좋은 선수거든요. 이유현 선수가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날 김영민 선수의 헤더골의 어시스트랑 코너킥 이기혁 선수도 이 선수는 포지션을 한 3군데 뛰는 선수예요. 다 되네. 경기 골키퍼 빼고 중에서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 미드필더 뭐 왼쪽 풀백 중앙 수비수까지 수비수까지.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포지션을 이날 중앙 미드필더 왼쪽 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날 다른 팀 가면 헷갈리겠다. 내 포지션이 뭐지? 어딜 잘하니? 여기도 글쎄.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잘하는데요. 멀티플레이어를 참 기르는군요. 네, 잘 사용하시고 네. 또. 그러니까 약팀이라기보다는 이제 언더독이라고 해야 되나? 강팀을 잡기 위해서는
그 약팀 상대적인 약팀 입장에서는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이 필요하죠. 강원이 윤정환 감독이 오면서 좀 강해진 부분이 확실하게 본인이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패스 마스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패스 축구를 좀 많이 하는 게 주목해주면 제가 딱 하나만 갖고 왔는데 강원이 이제 중요한 게 패스 많은 거는 좀 뭐라 그러죠? 통계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 후방에서 돌리는 패스들까지 다 포함되니까 패스 횟수보다는 중요한 거는 키 패스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상대 같은 동료들의 슈팅으로 이어진 걸 키 패스라고 하거든요. 그 키 패스가 지금 236개예요. 잠시만요. 지난 경기에서 아니요. 이번 시즌 지난 경기도 236. 그러니까 토탈 패스가 그러면 236. 1대 0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골을 못 넣겠지 패스만 하다가 아 그런가? 더 채워야 돼. 그 무슨 슛이야? 그런가? 패스해야지. 그런가? K 그 236개인데 경기당 6.94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난 시즌은 38라운드 전체 218개를 했어요. 훨 많이 늘었네 지금 진짜. 잔여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았는데도 236개로 훨씬 더 많이 넘어서고 있고 이 키패스가 지금 K리그 전체 4위인데 지난 시즌엔 K리그 전체 최하위였어요. 우와 진짜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아기자기하게 마지막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거를 하는 게 윤정환 감독의 이번 시즌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해. 강원이 차라리 괜히 2등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 이번 시즌 앞두고 뭐 되게 막 큰 뭐 빅네임 영입도 없었는데 이게 팀이 확 바뀐 걸 보면 중간에 야구 선수가 또 이적하는 그렇죠, 악재까지 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팀. 처음에는 그냥 돌풍, 이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강팀이 돼 버렸죠. 아니 어느덧 지금 2연승인가요 강원이? 강원 2연승 달리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또 그렇죠. 됐어요. 울산하고 승점 4점 차밖에 안 나니까. 네. 또 남은 경기도 다 이겨주면 저 특히 맞대결에서만 한 번 이겨준다면 진짜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 같아요. 흥미진진. 자 울산과 김천 1, 2위 대결이라고 빅매치로 꼽았던 경기인데 0대0. 0이 됐습니다. 슈팅 26개를 주고받으면서 치열하게 맞섰죠. 요 경기도 슈팅 결정력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양 팀 다 무승부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준민규 선수가 지금 3개월 넘게 골을 못 넣고 있나요? 네. 울산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네. 준비 이렇게 선수가 오래됐다고? 한 8경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못 넣는 게 3개월 동안 못 넣고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은 게 앞에도 저희가 그 대표팀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제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잘해주고 뭔가 대표팀을 꿰차할 것 같은데 그 소속팀에서 결국 보여줘야 되는 이 타이밍에서 그래서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막 되게 조급할 것 같아요. 아, 그럼에도 지금 김판공 감독은 계속 주민규 선수를 믿고 지금 계속 기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 전 인터뷰였나 이런 말을 했어요. 화산이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터지기 직전의 화산. 그냥 주민규가 주민규 선수가 휴화산 아니고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활화산 되려고. 활화산. 네, 부릉부릉. 네. 그리고 뭐 그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아침 뭐 동틀 새벽이 가장 어둡다 뭐 그쵸. 이런. 네.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것과 같은 상태인데 영영 상태다 지금. 지금 몇 달간 골이 없는데 빨리 좀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아유, 빨리 좀 폭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판공 감독의 이제 내 경기 안에는 바람이었죠. 폭발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일 답답하겠죠. 네, 답답하지. 주민규 선수가 올 시즌 리그 8골밖에 안 돼요. 이 선수가 최근 들어서 두 자릿수를 항상 해오다가 리그 8골밖에 안 돼요. 대표팀 발탁되고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리그에서는 늦게 핀 꽃이 더 근데, 아름다워야 되는데 좀 더 늦게 폈어야 되나요? 더 늦으면 주민규 선수는 몇 살이에요? 주민규 선수가 한 34, 34. 33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대표팀 발탁됐을 때가 33세, 333일 뭐 네. 요러 갖고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과 수원 FC 아주 멋진 골 2개를 주고 네. 받았습니다. 두 골 다 아주 멋졌죠. 네. 완델손의 그 가마차기 그것도 오른발이었다는 게 완대손 왼발 네. 자리의 선수인데 기가 오른발로 막히게 찼는데요. 그거. 그렇죠. 벼락 같은. 그리고 수원 FC의 골도 안데르손의 그 폭풍 같은 질주. 한 50m를 혼자 달렸죠. 질주에서 거기서 몇 번을 제꼈어요. 맞아요. 수비 두 명을 두명 더, 제끼고 몇 패스. 번을 접었어요. 그거 네. 엄청 지쳤을 텐데. 네. 거기서 탁 내주고 어. 퐁. 제가 얘기한 게 K리그 최고의 헤더는 에드가, 최고의 드리블 테크니션은 안데르손이다. 아, 네. 그렇죠. 안데르손. 안데르손이 지금 도움이기도 하고 드리블이 골을 잘 못 넣어서 그렇지. 지금
외국 선수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소년 가장 거의 그래요. 수원 FC 선수들은 워낙 유출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여름 시작 시장에서. 특히 이승우 선수가 하고 나서 저번에 서울이랑 붙는데 제가 느끼는 것도 이거 안데르손만 막으면 수원 FC가 뭘 못하겠는데 이 생각이 되게 계속 들더라고요. 공만 잡으면 그냥 뭔가 보여주니까 안데르손은 수원 동화를 FC 는 보여주죠. 자, 너무 동화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